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과학기술사 박물관으로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워에 의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진열장과 같은 곳으로 전환하여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센터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출장 전시 같은 박물관은 유사 사례가 적지만은 로워의 대중교육이라는 박물관 방법의 몇 가지는 오늘날 세계의 박물관 과학센터에 도입되어 상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스폰서 기업에게 전시를 준비하게 하는 로워의 노선에서 벗어나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과학센터로의 전환을 도모했습니다. 관람객 동원수는 로워 노선에서는 계속 증가했지만 1991년에 입관을 유료화하고부터는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노선과 유료화가 장기간에 걸쳐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전환을 꾀한 이 박물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이 박물관의 출발, 방향 전환의 시대적 배경, 전시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이 박물관의 명칭, 인더스트리는 공업으로 번역해야겠지만은 여기서는 관용 표현에 따르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에는 사회기업이나 자본주의 사회 등의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과학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총 11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시카고 과학 산업박물관의 설립과 캠펠트 시대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인물, 시어즈 로벅 회사의 사장이었던 로젠 월드는 독일 박물관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모델이 있는 전시에 매료되었습니다. 로젠 월드는 이러한 과학기술 박물관을 시카고에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그에게 기부금을 내면서 시카고 상공회의소에 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가 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임과 동시에 유명한 독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의 발명재능, 영어로 American Inventive Genius를 육성하기 위한 박물관이라는 그의 계획은 시카고의 재계에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소설가 겸 사회 비평가인 화면 속 인물 업튼 싱클레어의 소설에 의해 착취와 병든 도시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시카고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로젠 월드 외에 시카고의 기업주들은 물질 문명이 낳은 폐해, 노동운동, 농민의 급진주의, 계급 간 대립, 인종차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문화 자선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의 긍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박물관은 진보의 세기 박람회와 더불어 시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젠 월드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막대한 자본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공화당 지지자였지만은 유대계 미국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고
워싱턴의 흑인 교육 운동을 열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위생환경 개선, 공업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그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로젠월드가 유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젠월드의 제안은 독일 박물관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1920년대 미국의 공업박물관 설립 시류 중 하나였습니다. 1926년에는 로젠월드가 뮌헨으로 가서 기술박물관 관계자와 토론을 했고, 게다가 독일 박물관 창립자 폰 밀러가 1928년에 시카고를 방문해서 독일 박물관의 컨셉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박물관을 모방한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28년에 뉴욕타임즈 초대 과학 코너 편집자였던 화면 속 인물 캠 펠트가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8년 부임 후 바로 약 2개월 동안 유럽을 방문해서 독일 박물관과 빈 기술박물관을 시찰하고 대규모의 본격적인 기술박물관을 세우기로 구상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콜럼부스 기념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장소였던 화이트시티 가운데에는 미술궁전, 영어로 팰리스 오브 파인 아츠가 미시건 호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풍 건물이 영구적인 건물로서 복원되어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황과 불경기였던 만큼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1933년 진보의 세기, 영어로 Century of Progress 박람회 개최에 맞추게 되었고, 시카고 대학의 협조도 얻었습니다. 초대 관장 캠펠트는 단순한 산업 전시가 아니라 인류의 기술 변천 사회학을 제시하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개관 당시의 가이드북 혈거인에서 엔지니어로, 영어로 From Caveman to Engineer 의 일러스트에는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이 박물관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독일 박물관의 이상이 얼마나 전 세계 기술자들을 매료시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근대적 기술박물관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서 시작되어 런던 과학박물관에서는 동태전시나 관람객이 직접 작동하는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기술 역사의 모든 체계를 제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파리, 런던의 경우와 달리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명품도 전시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는 규모가 큰 것만 하더라도 4곳에서나 기술박물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했을 뿐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편리 정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발명가의 업적을 전시의 중심에 두면 아무래도 민족주의, 배회주의로 기울기 쉽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는
유럽기술박물관의 이러한 경향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경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타르 화학이 독일을 바꾼 것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대단한 발명이 천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천재가 성장한 시대가 발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전시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뉴스를 제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해저터널, TV, 인공감미료 등 미래의 기술도 전시합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젊은이들의 과학기술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에디슨도 웨스팅하우스도 소년 시절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고,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제2, 제3의 에디슨 웨스팅하우스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은 과학기술 예비군인 젊은이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집을 자신이 짓거나 보이는 곳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가공된 재료를 가져와서 조립을 합니다. 오늘날 기술은 상품이 완성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기술이 사회에 대해서 지니는 의미를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과학기술 이해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캠펠트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이후의 기술박물관 연장선에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였던 그의 경력을 살려서 캠펠트가 상정한 박물관은 시대, 나라, 시민, 사회 등등 광범위하게 열린 박물관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등 그의 구상은 독일 박물관을 비롯해서 유럽의 기술 박물관을 모델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박물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과학기술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까지 전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과학기술은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진보한다고 캠펠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박물관에 사회과학 부문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재계 중심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관전인 1931년 캠펠트는 사퇴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 박물관 총재 루프스 도스는 독일 박물관의 모방도 좋지만은 직물기기가 노예 제도를 초래했고 남북전쟁을 일으킨 점을 전시하는 등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로젠월드에게 위탁받은 사업의 책임자였던 도스는 자신이 위험을 느끼고 캠펠트 노선을 중단시켰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캠펠트는 기술박물관은 유원지 코니 아일랜드 기술판이 아니다. 코니 아일랜드 기술판, 영어로 테크니컬 코니 아일랜드 고쳤고 있지만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기술적인 코니 아일랜드로 변신했습니다. 이어서 도스에 의한
전헌과 로우에 의한 정식 개관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설립 결정 직후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박물관은 로젠월드가 사망한 1932년까지 개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개최한 진보의 세기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서둘러 개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개최 직후인 1933년 7월 1일 겨우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중앙 홀 외에 일부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젖소의 형태를 한 차규기, 침몰한 화물선 인양 작업 설명, 스티븐슨의 기관차 로켓호 복제품, 항공기 조종사 훈련 시뮬레이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장치로 소리의 전파, 음악의 원리, 번개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 물리의 원리를 설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목을 끌만한 전시는 독일 박물관을 모방해서 지하에 조성한 실물 크기의 탄광 갱도였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입장은 무료였지만은 탄광 전시는 성인은 25센트, 어린이는 10센트 유료였습니다. 탄광 전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진보의 세기 박람회 덕분에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관람객은 많았고 박물관의 평판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개관 후 10개월이 지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관람객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탄광 갱도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독일 박물관 재현이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몇 종류의 전시에서는 실현자를 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현자는 인근 대학생을 모집해서 활용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재학생이면서 실현자로 참가한 화면 속 인물 맥 마스터는 도스의 후임 총재 로어의 애제자로 훗날 로어를 보좌하게 됩니다. 캠펠트 노선에서 궤도 수정을 실시한 도스는 진보의 세기 박람회 총재였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많은 전시물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으로 옮겨왔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룬 것은 도스의 방침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불황 속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보다는 단순하면서 알기 쉽고 관람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시가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도스가 상징한 박물관은 진보의 세기 박람회를 빼닮은 전시였습니다. 그가 박물관 표로서 선정한 것은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법칙을 공업이 인간에게 기여한다 였습니다. 이 표어도 진보의 세기 박람회의 표어 과학이 발견하고 공업이 응용하여 인간이 그것을 확인한다 와 많이 닮았습니다. 화면 속 영문 표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펠트 사태 이후 2대 관장 때에도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재정 상황은 나빠져서 모델 탄광도 1년 정도 폐쇄해야 했습니다. 시카고의 재계는 진보의 세계 박람회에서 부총재 사무국장을 역임한 로우를 초빙해서 이 박물관의 재건을 맡겼습니다. 로우는 박람회에서는 도스의 파트너였습니다. 로우는 과학이 이룬 것들 가운데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은 1%도 안 되고 과학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공업 분야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보다도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시는 관람객을 위한 것이지 큐레이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1940년 1월에 도스는 사망했지만은 그 후 로우가 관장이 돼서 도스 노스는 로우에 의해 개성되었습니다. 로우에 의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이야기, 진보의 세기 박람회와 로우입니다. 로우의 박물관 노선은 1933년부터 1934년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진보의 세계 박람회에서의 대중교육 (mass education을) 원형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 박람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는 1893년 콜럼버스 기념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 시카고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인종대립, 이민 반대론, 적색 공포 등으로 인해 시민들 간의 분열은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 세워졌고 세계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기운이 고조되었습니다. 재계 인물이며 법률가인 찰스와 급진주의자인 도스 형제가 개최 계획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박람회 재정은 그때까지 미국의 세계 박람회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하고 외국 정부의 전시는 별개로 하더라도 대회장 면적은 모두 기업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 박람회가 기획된 1920년대에는 과거에 없는 호황기였고 과학과 공업이 가져다준 진보의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개최될 무렵에는 과학기술과 공업이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될지 모른다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만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발전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박람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진보와 풍요로운 생활은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캠펠트가 지적한 것처럼 기업이 어떻게 상품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또 상품 생산의 원리이고 진보의 원천인 과학에 대해서 시민은 무관심 또는 무지했습니다. 이것은 공업사회 진보의 후유증이고 이것이 사기업 중심의 사회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참가에 의해 과학과 진보를 전하는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로우는 1930년에 유럽을 시찰하고 각지의 박물관과 박람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는 독일 박물관에서 디올라마와
동태 전시를 많이 사용하는 점과 관람객이 조작하는 상호작용형 전시 등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로우는 박람회 손님을 평범한 사람 혹은 보통 사람, 영어로는 미스터 에브리지맨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자는 옛날 이미지처럼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이미지가 아니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깔끔한 비즈니스맨으로서 레저를 즐기는, 요는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흥미없는 전시는 스쳐 지나버리기 때문에 포인트를 간단하게 해서 전시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했으며 디올라마는 행복한 성공 스토리로 끝맺도록 했습니다. 잡지 기사의 제목이 독자의 주목을 끄는 것처럼 전시를 쇼맨십과 세일을 적절한 트릭을 사용해서 구성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끌어당길 전시 계획이 세워지면 참가 기업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람회 출품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매상이 올라가자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전시 공간을 판매하는 것이 로어의 기업 참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서 진보의 세기 박람회의 재정은 풍부했습니다. 기업 전시에서는 공업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알 수 없었던 공장에서의 제조 과정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GM사는 400m 길이의 생산 라인을 설치해서 이 라인에서 생산된 쉐보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어스톤사의 공장 전시에서는 생고무에서 타이어가 완성되기까지의 생산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GE사의 마법의 집, 영어로 하우스 오브 매직에서는 최신 전기공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는데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크라이슬러사는 풍동 외의 자동차의 가혹한 시험주행 시연을 보여주어 관람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사와 공업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회과학홀, 영어로 홀 오브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원시시대의 혈거인에서부터 1933년 현대인의 생활까지의 변천을 전시했습니다. 교통의 로망, 로맨스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가장 행렬에서는 통나무배에서부터 최신 항공기까지를 실제 동물과 배우까지 등장시켜 보여줬습니다. 서부개척자 분, 풀턴의 전기선, 이리운하, 쾌속범선, 클리프, 철도, 자동차,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등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전시되었습니다. 역사는 도움이 되는 과거, 영어로 유저블 패스트로 묘사되었고 언제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반드시 다음 세대에는 개선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개선의 도구였고 대공황 이후에 불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3년에 박람회는 성공을 거두었고 이듬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포드사는 GM사의 생산 라인에 대항해서 로마 시대 중국의 도로부터 현대의 고속도로까지 전시했고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의 연주를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시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털옷을 입은 미녀를 고용했습니다. 진보의 색이 박람회는 총 4천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작은 네 번째 이야기 로어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입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